오늘 사회를 맡은 보스텍 화학과 김경환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보스텍 학과 대탐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2분이고요. 오늘 이따가 6시까지 이제 1시간 가량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진행 순서랄 것까지는 없지만 뭐 제가 먼저 이제 간단히 화학과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사전에 등록해 주신 이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이제 답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이전에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늘 총 97분의 학생 및 학부모 분들이 이제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아직 지금 네, 더 참여를 계속 들어오실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됐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보스텍 화학과에서 9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신청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더 들어오신 것 같아요. 10몇 분 가량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교수님들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학부 학생회 분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네, 환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화학과 학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심지훈 교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환영하는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과 심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학부 주임 교수님께서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리로 학부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김경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학과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 이미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그 화학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을 포함한 재학생들이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교수를 재임하는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면도 있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지금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보면은 포항공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의 그런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학부모 입장으로는 부럽고요. 여기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한테도 좀 부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포항공대처럼 우수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걸 부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아마 좀 알 텐데 구체적으로 화학과가 도대체 어떤 학과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 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알차게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참여하셔서 그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이제 학과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포스텍 학교 전체 전경이 나와 있고요. 뭐 드론에서 찍은 전경인데, 네, 여기 메인 캠퍼스에 이제 대학 본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학과들이 이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 뭐 심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스텍을 방문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방문해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화학과는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화학과가 여기 메인 캠퍼스에 없고 화학과는 어디 있냐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따로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도 그 이틀 전에 처음 들었는데요. 여기
이 캠퍼스가 그 힐 캠퍼스라고 하는 이제 멋진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틀 전에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 화학과는 이 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 이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기숙사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과 가까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중요하게도 그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세계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포항 가습기 연구소가 이 화학과의 그 백야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과는 뭐 또 이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단적으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포스텍이 굉장히 우수한 학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 포스텍 안에 있는 여러 학과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과라는 뜻이고요. 그런 이제 우수한 학과들 사이에서 또 그런 학과들 사이에서 실시하는 이런 학과별 평가에서 저희 화학과가 거의 매년 이제 최우수 학과를 놓치지 않고 이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화학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학과는 무엇을 공부한 학과인가 그리고 무엇을 연구한 학과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 질문으로 남겨주신 내용들, 뭐 화학과에 오면 뭐 어떤 지식을 배우느냐, 그리고 뭐 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뭐 화공과와는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이제 이 화학에 관한 제너럴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 텐데요. 화학은 물질, 즉 분자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러한 물질 현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제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학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화학을 하면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향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나노나 촉매 그리고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도 사실 뭐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어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침 이렇게 그 사전 질문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적절한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화학은 순수과학 중에서도 실생활에 많은 기여를 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네, 누가 보면 마치 제작진이 짠 것 같이 이 질문에 끼워 넣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제 발표 순서에 맞는 그런 질문이었고 네,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이그젬플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 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있을 텐데 뭐 몇 가지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 이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될지.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숫자가 제가 듣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장영태 교수님이 60억, 70억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80억 얘기하시는 분 있네요. 네, 정답은 80억 명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학창 시절에 그 60억 인구, 60억 인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뇌리에는 남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떤 숫자를 기억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네, 70억, 80억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예,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고요. 그렇다면 뭐 늘 이렇게 많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꾸준히 증가해 왔느냐, 꾸준히 조금씩 증가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연도 죄송합니다. 연도별 전 세계 인구 추이고요. 이제 굉장히 미미하게 약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굉장히 높은 기울기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뭐 다양한 이제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뭐 의학이 발달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리 뭐니 해도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식량이 공급되어야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발명이 바로 그 연구 결과가 바로 이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와 칼 보시가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 당시에도 이전에도 이런 질소화합물이 농업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려져 있었고 공기 중에 80%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 N2를 가지고 질소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N2 분자의 삼중결합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학자들이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르 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고 이 덕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식량을 사용하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화학이 없었다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학이 없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분 중에 4분은 뭐 태어나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의 뭐 최근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뭐 CO2 이런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CO2에서 뭐 메탄올과 같은 뭐 유용한 물질을 합성한다든가 뭐 이런 관련된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뭐 다른 예를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화학이 기여하는 바로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합성 섬유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없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이런 합성 고분자들도 이 유기화학자 손에 의해서 탄생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또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없는 뭐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배터리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3년 전에 노벨상이 주어졌죠. 이 경우에도 이런 물질을 연구한 화학자들에게 이제 가장 큰 크레딧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이그젠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뭐 1시간 내내 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혹시 화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화학은 이렇게 이제 6가지 학문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사이에서 뭐 더 다양한 이제 분야들이 실제로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6가지 분과들이 있고요. 뭐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 이제 여기 오늘 행사에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몇 개 분과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각 분과 교수님들께 간단히 부탁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무기화학에 대해서 무기화학은 어떤 것이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우리 화학과의 박선아 교수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기화학에
연구하고 있는 박선아입니다. 그래서 무기화학은 지금 주기율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무기화학은 방금 유기화학에서 소개해 주신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기율표에 C라고 돼 있는 카본을 기반한 그런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요 모든 원소와 모든 화합물의 특성과 반응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및 이론적 해석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무기화학 안에는 배위화학, 주족 원소화학, 유기금속화학, 생무기화학, 나노재료화학, 고체화학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짧은 시간이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이러한 무기물질들은 뭐 촉매나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소재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새롭게 만들고 해석하는 학문을 무기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런 분야들은 이제 케미컬을 많이 다룬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케미컬을 별로 다루지 않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이런 화학의 분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리화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그 좋은 인사 말씀 해주셨던 심지훈 교수님께 물리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신지훈입니다. 물리화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앞서서 설명해 주신 유기나 무기, 뒤에 또 있을 생화학이나 분자화학이나 그런 분야에서 다루는 물질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측정하거나 또는 분석을 할 때 함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화학 기반의 그런 그 계산 화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지금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 김경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4세대 방사가속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초정밀의 어떤 측정,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의 측정,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이제 개척하는 그 측정 면에서 그런 분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희 분야로 얘기해 주면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화학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하고요. 저 말고도 이런 이론화학 하시는 분이 어떤 분자동력학 기반의 그런 계산을 통해서 실제 실험을 손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험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결과를 실제 실험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비교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그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실제 시간이 많이 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에서 어떤 그 현실의 제약이 있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백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학과 내에서도 서로 공동 연구를 해가면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분석화학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 행사 때 그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분석화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했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분석화학 분과에 계신 서정철 교수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분석화학 연구를 하고 있는 포스텍화학과의 서정철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는 일정을 빼지 못해서 못 왔지만 올해는 꼭 참여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와서 분석화학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서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화학에서 유기무기에서는 어떤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들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 분자라고 하는 게 엄청 작잖아요. 분자가 엄청 작고 그 원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합성을 해서는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화학은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 있어서는 화학자의 눈이 되는 역할,
화학자의 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분석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특히 물리화학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실제 유기분자들, 무기분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어떤 원소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화학자의 눈, 분석화학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규명을 해내는 연구를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게 분석화학 분야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질량 분석, NMR 분석, 분광 분석,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분석 기법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일들까지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석화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이 밖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더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네, 일단 분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분과에 대한 설명은 뭐 뒤에 질문 답변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화학과에 만약에 오셨을 때 뭐 학부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화학과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여러 교수님들 이제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학부생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뭐 사전 질문에서도 이런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요. 과학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리고 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주제로 어떤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런 질문들 포인트들을 포함해서 이승훈 이 화학과 학생회장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죠? 그 직접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 화면을 넘겨드리고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이어받은 화학과 학생회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제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학부생 입장에서 대답해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거를 간추려서 답변을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화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화학은 우선 앞서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붙이자면 화학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하고 그리고 물질의 변환을 통한 새로운 물질의 창조 과정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소재, 에너지 등 인류 복지와 직결되는 여러 분야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토대가 되는 학문인데요. 그래서 현대에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전자공학이나 생명공학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도 이제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나 새로운 화학 반응 및 이제 분석 기법의 개발 등이 없었다면 화학재 분야에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과의 교육과정은 포스텍 화학과의 교육과정은 유기, 물리, 분석, 무기화학의 전통적인 네 분야와 함께 현대화학의 흐름에 맞추어서 구분자화학, 생화학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대화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구성되고 있는 나노화학, 화학생물학, 의학화학, 계산화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순수화학 이외에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화학과가 자연대학이다 보니까 순수화학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우선 전공 필수 과목은
커리큘럼에서 보시다시피 순수화학에 대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리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그리고 무기화학, 또 분석화학 등 이렇게 순수화학에 대해서 베이스를 갖추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을 보시면 의학생명화학, 그리고 화학분석, 생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학에 대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타학과 과목에도 관심이 있는 경우 과목을 들으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학과의 대표 과목들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학과에 관계없이 그리고 학점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순수 학문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닌 타학과 과목도 이수해보면서 이학적 그리고 공학적 견문을 넓혀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텍 화학과의 실험적인 특색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선 포스텍 화학과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실험 수업을 필수로 수강합니다. 이제 2학년, 3학년이라고 나와 있는 화면 오른쪽 보시면 실험 과목이 있고 그 옆에 피트로 이제 분석화학, 유기화학 등 그 실험에서 기반이 되는 화학 과목들을 적어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도 있고 많은 실험을 한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데요. 다른 대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험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저희가 학부생 때 소화를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서울대화학과는 필수 실험 과목이 2개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필수 실험 과목만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험에 대한 경험을 학부생 때부터 다양하게 쌓는 것은 포스텍 화학과 학생들이 훌륭한 이학도가 된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학의 어느 분야를 가든지 합성하는 능력이나 분석하는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요. 이 모든 능력을 학부생 때 갖추고 올라오는 이제 학생들은 전국에 얼마 없다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원하는 주제로 개인적으로 연구나 실험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 참여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과목은 화학과의 최대 정점으로 뽑히는 과목입니다. 화학과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의 연구 참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흥미있어하는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직접 원하는 실험 주제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학부생 때부터 주도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전공 실험 지도 교수님은 항상 실험적 호기심이 생기거나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으면은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험지를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저희는 학생의 직접 호기심을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Q&A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포스텍 화학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과에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열정과 호기심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 화학과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학회장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 학생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학생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뭐 덧붙여서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제 포스텍 화학과의 뭐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가 내 적성에 맞느냐 그리고 내 흥미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뭐
어떤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는 학부생들은 이제 학부생 단계에서도 이런 연구 참여를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좋은 곳에 이제 논문도 내고 그런 학생들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여러 과목들을 이제 이승훈 학생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하신다. 학과 교수님들은 네, 뭐 단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과 학생들이 이제 굳이 화학과 과목을 찾아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강의를 해주신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그 메인 내용이고요. 이 밖에도 뭐 앞에서 다룬 거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전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질문은 뭐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제 화학과 화공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사실 그 사전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고 또 뭐 이번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최근 몇 년간 매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만큼 두 학과 사이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그 화학과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분석분과 소개를 해주셨던 서정철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과랑 화학공학과의 차이라고 하면 참 쉽지 않죠. 둘 다 화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화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분자와 화학 반응, 분자 간의 상호작용, 분자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하고 화학공학은 전부 다 몰레큘, 분자를 다루고 케미컬 시스템을 다룬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분자, 몰레큘러 시스템, 케미컬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공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학과 관련해서 우리 자연과학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진보하는가라고 하면 이 자연과학, 자연 시스템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위해서 무언가를 측정을 하고 필요하면 자연 내에서 어떤 분자나 화학 시스템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 등과 같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떤 이론, 이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나아가서 이 시스템, 화학 시스템을 조작을 하고 다르게 변형을 시키고 조작을 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그게 결국 우리 사회에 응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계들 중에서 화학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화학과는 발견하고 측정하고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의 기작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 모델링, 이론화, 계량화까지 우리 화학이 주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화학 케미컬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응용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연과학과는 달리 최적화라는 수업을 듣게 돼요. 최적화.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과 케미컬 시스템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 화학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펀더멘털한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실제 우리가 이런 자연에서 케미컬 시스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이론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좀 더 이그젬플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석유화학 분야와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쪽 중동이나 뭐 텍사스나 이런 데서 끌어올린 석유 원유를 바탕으로 그 원유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을 수도 있는데, 화학에 관심이 있으면 배웠을 수도 있는데, 분별 증류를 하게 되죠. 물질이 이제 가솔린이나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나 이런 애들이 끓는 점이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알아내서 걔네들을 분별 증류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는 화학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제 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 효율적인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느냐, 그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전통적으로는 화학공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석유 원유에서부터 어떤 화학 반응 또는 어떤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 즉 발견, 측정, 그리고 창조하고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화학의 영역이었다면, 그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구축을 해서 응용을 하느냐가 화학공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물질, 다양한 전자기기들에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효율을 증대를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충전이 빨리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이제 머티리얼들을 어떤 식으로 적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잘 회로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화학 반응을 잘 조합을 해서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이용해야 되고 어떤 물질을 이용해야 되겠는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화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배터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고 걔네들이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음극재를 직접 만든다거나,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의 물성을 확인을 해서 새로운 전해질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쪽이 실질적으로 화학이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배터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똑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뷰 포인트로 접근을 하느냐가 이제 화학과 화학공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둥그런 탑을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화학공학적인 측면에서 그걸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블록을 가져다가 이렇게 둥그런 탑을 만드느냐라고 하면,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블록을, 둥그런 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을 쌓아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같은 화학 시스템을 다루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분자를 가지고 뭔가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져 있는 네모 블록 레고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는 화학에서는 실제로는 둥그런 블록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S자 형태로 꺾여 있는 블록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의 폭이 자유롭고 좀 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내용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 화학과에서 화학 반응의 기초 원리, 이런 분자들을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화학과에서 배운다고 하면, 화학공학과에서도 비슷한 거는 물론 배우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최적화, 프로세스, 공정,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분야가 이제 화학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과 화학공학과 중에 어디가 더 낫냐라고 물으면 화학과 교수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화학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학을 선택을 한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먼저 배우고 응용을 하게 되면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응용 분야를 먼저 이렇게 배우게 되면, 물론 기초와 응용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응용을 먼저 학부 때 배운 상태에서 나중에 기초를 닦으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화학공학과를 가면 취업이 잘 되는데 화학과를 가면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과학 기술이 진화는 발견, 측정, 창조를 하고
이를 모델링하고 이론화를 하고 이를 조작을 해서 응용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회사는 그 뒤쪽 응용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연구개발 앞단에서부터 끝단까지 전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나 화학공학을 배우게 되나 어떤 케이스든 여러분들이 그 취업이나 뭐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산업계에서는 뒤쪽에 조작, 최적화를 통해서 공학적인 마인드로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요구를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다들 신사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아이템, 미래 먹거리를 찾잖아요. 그거는 어떤 영역에 있냐? 새로운 화학 반응을 찾아서 새로운 그 케미칼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긴 호흡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상품으로 개발을 하는 연구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실 화학과 출신, 화공과 출신을 차별해서 이렇게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화공과에서 더 많이 간 것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전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화공과가 취업이 잘 될 거라는 착각 때문에 화공과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냥 많이 뽑힌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과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 시스템을 다루는 분야에서 화공과 또는 화공과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인재로 뽑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산업체의 진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약간 개념적인 내용과 조금 실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따가 자유 질문 섹션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 몇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철 교수님께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듯이 뭐 제 생각에도 뭐 이런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같이 뭐 취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학원 진학 비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질문하신 거에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학과는 뭐 다른 학과, 화공과나 이런 과들에 비해서 대학원 진학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혹은 뭐 취업에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다 이런 뭐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보시면 네, 최근 화학과 학부생들의 진로 현황 통계가 나와 있고요. 뭐 근데 뭐 아니 뭐야 뭐 이것만 보시면은 그 앞에 이 말이 오해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숨겨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네, 화학공학과 학부생 2011년 졸업생 중에서 77%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비교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80%나 70%, 77%나 뭐 예, 그리고 생명과학과도 마찬가지고 즉 이제 화학과만 특별히 대학원을 훨씬 많이 가는 학과는 아니다. 여기 연구 중심 대학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이제 대학원을 전반적으로 많이 진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해, 이 취업에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그 진로에 대한 그런 사전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진로에 대한 사전 질문들과 함께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해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히 이제 와닿으실 것 같은데 화학과 졸업생이 가장 많이 취업한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 정답을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내가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학과 졸업생이 가장 많이 취업한 회사는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화학회사가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화학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서 교수님도 이제 잘 그러니까 네,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뭐
화학과 나와서 뭐 갈 수 있는 화학회사가 뭐 몇 개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이런 대기업들에서 이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이 화학과의 인재들을 너무나도 탐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진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포스텍 화학과 졸업생들 중에서 뭐 이렇게 그 여러 기업들, 대기업들에 취직한 인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그 국내외에 굉장히 우수한 좋은 학교에 교수님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 91분,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교수님들을 배출을 했고, 그리고 또한 뭐 이런 다양한 정부 출연 연구소에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로를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걸 결과로 이제 뭐 이게 오해였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포스텍에 오시게 되면 이제 입학하실 때 그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설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 화학과는 그동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그 입학시 화학과를 선택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화학과를 선택한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가량 되는데, 이 말은 뭐 이렇게 입학시에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런 오해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포스텍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선배들과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오해였구나, 나는 화학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어서 이제 다음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 질문으로 포스텍 화학과만의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저희 최희철 교수님께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희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최희철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포스텍 화학과만의 특성, 이 특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만의 특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난입하는 바람에 미안합니다. 소음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우리 포스텍 화학과만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방성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법대는 왜 갈까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법대 왜 가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의대는 왜 갑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과기대라고 칭할 수 있는 포스텍 화학과 같은 이런 과기대는 왜 갈까요? 대부분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연구가 좋아서. 연구가 좋아서 연구자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저희 포스텍 화학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개방성입니다. 뭐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데요. 저희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학할 1학년부터 연구실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 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기만 하고 지도교수와 교감만 잘 되면은 1학년 때부터, 즉 고등학교 졸업생과 큰 차이가 없는 1학년 때부터 연구실에 가서 연구실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줍니다. 이런 개방성이 저희 포스텍 화학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그리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 안에서 다른 과도 이렇게 개혁적으로 1학년들에게 연구실을 개방하는 과는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서울대나 카이스트 화학과도 마찬가지고요. 포스텍만의 아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를 충분히 잘 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개방성을 활용을 잘하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화공과와 화학과의 대립 구도의 어떤 그런 논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화공과와 화학과의 그 어떤 오해를 풀어가는 장이었는데, 사실 여러분은 좀 더 직접적으로 나는 뭐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연구자가 되고 싶어서 화학과를 간다, 뭐 물리과를 간다, 어딜 다 그렇게 다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나 취직하려고 간다 이런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취직이 잘 되는 학과에 가면은 든든한 백업이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겠죠. 그렇지만 학과를 선택할 때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화학과의 특징은 바로 이 개방성.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개방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 전에 마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전 질문으로 그 준비된 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화학과에 올 학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굉장히 멋있는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계신 황승중 교수님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의 황승중입니다. 일단 이게 그 여러 더 훌륭하신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제가 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약간 좀 스스로가 좀 의구심이 있긴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포스텍 화학과 이제 화학과를 선택할 이제 또 그 포스텍을 선택하기 앞에 이제 관심 있으신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뭐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이 리퀘어먼트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말일 수 있는데 그 고등교과 과정에 충실하시면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더 어드밴스된 내용을 미리 공부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여러 차례 이제 소개된 것처럼 이 포스텍 화학과의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너무나 훌륭한 강의로 다시 잘 가르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러면 뭐 포스텍 화학과가 가기 위해서 뭐 스페셜하게 뭔가 해야 될 게 없냐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뭐 되게 좋은 학교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을 더 이렇게 덧붙여 드리자면 저희는 아까 최희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과학자, 공학자를 키우는 학교고 특히 화학과이기 때문에 훌륭한 과학자를 키우는 학과죠. 그래서 이제 호기심, 그렇죠? 굉장히 또 심플합니다. 호기심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어떤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거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그거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건데 그걸 하기 위한 트레이닝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 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정보를 찾았으면 이제 그거가 정보가 한글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돼 있을 수 있고 그걸 읽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학습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많이 읽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결국 다 이런 과학을 하는데도 결국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문해력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스텍 화학과에 올 학생들이 조금은 더 갖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결론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됐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으시다면 양해를 구하고 조금만 그 질문 답변 받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생각지 못했던 그 의외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사전 질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 질문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참가 신청을 하실 때 같이 사전 질문을 이제 등록 하는 난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자유로운 질문 답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화학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야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질문 답은 혹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 중에 그 아직 혹시 장영태 교수님 제가 할게요, 제가. 네, 이인수 교수님 지원을 해주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인데, 되게 좋은데요. 화학이요, 되게 재밌는 게, 화학은 분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과학과 기술을 끌어들여서 분자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들이 참 달라요. 유기화학이라고 알죠? 이렇게 뭐 약도 만들고 분자들 만드는 것들이요. 저는 무기화학 하는데 벽돌 만들거든요. 벽돌 같은 거 고체 만드는 사람이고, 분석화학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손에 물을 안 묻혀요. 이런 실험하는 것보다 기계공학에 거의 가까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물리화학이란 분야는 뭐 레이저하고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하고 이런 막 유기화학 같이 지지구 볶으면서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니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각각의 분야끼리의 그 서로 소통이 잘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달라요. 그래서 화학이란 학문 자체가 그 안에 모든 과학을 가지고 있는 소우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울리는 분야가 최소한 하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디라도 어울리는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화학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에 진학하시면은 여러 분야를 고르게 다 공부하게 될 텐데, 그리고 관련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나가기 되게 좋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의 뭐라 그러죠? 아이덴티티하고 제일 잘 맞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분야에 잘 어울릴지 모르거든요. 경험해 보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재밌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거나 내가 어떤 걸 잘할지 모르겠다 하면 화학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면 분석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화학적 분석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분석 능력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화학과와 다른 뭐 의대나 약학과에서 배우는 과정이 같은지 아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네. 네, 답변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화학과에서 지금 분석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철입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도 분명히 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화학과와 다른 의대나 약학과에서 배우는 과정이 같냐라고 하면 다릅니다.
다르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화학은 모든 분자들에 대한 그 학문이지만 의대나 약대에서는 이제 생체 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든지 생체 내에서 양리 활성을 가지는 물질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범위가 확실히 좁습니다.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의 풀 자체가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화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분석 테크닉들을 기반으로 걔네들을 스페셜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뭐 분석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우고, 그런 특징적인 분석 기법을 배우기 이전에 이런 화학 물질 분석 그 분자를 분석하고 케미컬 시스템을 분석하는 모든 기초 기반은 이제 화학과에서 개발되고 화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뭐 의대나 약학 같은 데에서 특정 케미칼들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을 추가로 배울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미 거의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어떤 범위 어떤 분자를 분석하느냐, 그리고 그 분석을 위한 기본 원리를 얼마나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알차게 배우느냐에 있어서 화학과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화학과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어느 교수님이 답을 주시면 좋을까요? 신재생에너지면은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예, 요것도 뭐 잡다하게 뭐 이것저것 손대고 있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래도 제가 분석화학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활용되는 뭐 물질 분석 뭐 그런 거에도 좀 어느 정도 얽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아는 대표적인 거는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태양광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빛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을 시킵니다.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다른 형태의 그 에너지, 특히 전기 에너지 형태로 변환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그 태양 전지에 어떻게 발라놓은 어떤 화학 물질들이 빛을 받아서 거기서 전자를 뽑아내는 형태의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전자를 우리가 획득을 해서 모아서 어떤 전지 같은 데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화학 반응이고 분자가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이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자가 어떤 건지 알아내야 되고, 그런 분자는 어떤 화학적 원리와 어떤 화학적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빛을 잘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효과가 좋은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기물이 될 수도 있고 나노 입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색깔을 띠는 염료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특성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효과적인지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알아내고, 그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어떤 건지 분석화학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런 원리를 알아냈다고 하면 거기에 효과적인 분자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화학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다른 분야가 있는데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부 다 케미컬 시스템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게 전부 다 화학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해진 시간을 뭐 지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주신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